앞으로도 여기서 더 갈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머넬리가 충분히 올해 도래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5,300선 전후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 지수가 5,600에서 5,7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세상이 참 신기하죠. 미국에서는 한동안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와 신난다, 금리 내려간다 이런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틈에 우리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울상을 짓는 게 또 요즘의 증시의 반응이에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는데 6월 장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오실 때마다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해요. 지금 뭐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니시죠? 제가 항상 미국 증시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엔비디아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님 오시는 줄 알고 알아서 그런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즘에 미국장을 보면 네. 한동안 배드뉴스가 나올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난다 이렇게 이어지다가 꼭 그런 로직이 유지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혼조세를 보면. 요사이 뉴욕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이미 발표는 됐지만 4월 PC라는 물가지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들 경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증시 흐름이 좀 주춤했던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 물가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제 기준으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4월 전반적인 물가지표의 결과는 사실 과거 금리 인상을 했던 물가가 둔화되던 그 속도와 비교를 해보면 더디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점이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향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가 얘기할 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물가 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의 혼선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경제 지표의 흐름은 사실 잘 나오는 것보다는 좀 잘 안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PMI나 또 4월 건설 지출 그리고 지금 현재 애틀란타 연은이 올해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해주는데 그게 기존 예측치가 2.8 정도 됐는데 이게 1.8 정도로 하향 조정됐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확률값을 높일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증시가 앞으로 좀 선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지금 이미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는 4만 선을 뚫었고 S&P도 5,300을 웃돌아요. 그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레벨에 점점 다가와 가거든요. 요 정도면은 고점이니까 좀 약간 조정받을 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는데 나스닥도 1,700선 돌파. 앞으로도 여기서 더 갈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머넬리가 충분히 올해 도래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5,300선 전후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 지수가 5,600에서 5,7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미국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일단 경기를 바라보면요.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에 올해 4월 기준으로 48개월째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한국 언론들은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미국의 경기 순환은 NBER이라고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인 판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NBER은 경기 순환을 4개 국면으로 보지 않고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로만 보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 달 형성됐고요. 2020년 5월 이후로
올해 4월까지 경기 확장이 4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4년째. 네, 그래서 저는 48개월이라는 숫자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갔던 국면이 총 5국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평균적으로 경기 확장이 7년 1개월 정도 진행이 됐죠. 그럼 이번에도 3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에 놓여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결국 미국 증시 역시 우상향할 확률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좋으려고 하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연준 재무부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을 했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QT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총 1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바이백 매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채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관건은 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분명히 하지만 언제 해줄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는데 저는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올해 하반기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대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그널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 경제 지표를 뭐 확인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요. 네.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월간 발표되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진 않아요. 이게 3개월 이상 누적되다 보면 그 방향성을 읽고 결정을 하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보고 있어요. 실질 중립금리 그리고 실질 정책금리를 놓고 봤을 때 실질 중립금리를 지금 현재 실질 정책금리가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영향 없이 잠재 성장률에 근접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 정책금리는 말 그대로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을 경우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당시에도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방금 얘기해드렸던 그 시그널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실질 정책금리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우선 이것만 얘기해드릴게요. 실질 정책금리라는 게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금리의 상단을 기준으로 보면 중립금리 대비해서 그거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만큼 내릴 수 있는 룸이 있어 이런 뜻인데 위원님은 항상 6월파였잖아요. 6월에 내려간다. 네. 6월에 금리 내려갈까요, 미국?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는 방금 얘기해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대의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금리 인상기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올해 이제 물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가장 컸던 이유는 기존의 그 눈높이를 가지고 물가 떨어지는 속도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지금 현재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징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빠르면 6월 달에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어지면 이제 7월 달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 금리가 계속 장기화된다고 하면 결국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 되면 이 고금리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확 잡아버릴 겁니다. 지금은 미국 경기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그 바탕에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비는 견고한데 그 바탕에는 초과저축액이 있어요. 근데 초과저축액은 매 분기마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감소하고 있는 그 분이 사실 경제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게 인계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돼버리면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9월 달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데에는 바뀌진 않았는데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바라보는 그 지표들이 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약간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준의 회의록이나 아니면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봐도 오버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지나치게 경기에 부담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한둘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간 기술주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증시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른 데들이 약간 풀이 죽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엔비디아는 쭉 간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 가는 길에 사실 엔비디아 가는 길에 네, 두려움이란 없다? 장애물이란 없다? 없을 수도 있고 네. 25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 일침을 가한 것 같아요. 막지 마라는 그 얘기를 좀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불신지옥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고요. 또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더 좋아진대요. 그리고 분기별 현금 배당액 높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액면 분할 네.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 플랫폼 출시에 대한 언급들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5가지거든요. 야, 선물 세트네요. 그렇죠. 종합 네. 선물 세트를 보여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 약간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네. 해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AI GPU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새로운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 H100이라는 제품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다리죠. 기다리죠. 그거 살려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제품은 대부분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간 거고요. 그동안 일반 정부, 일반 기업체들은 제품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서야 정부와 일반 기업들이 H100이라는 기존 제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기존 제품 판매량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2분기 때 초기 물량이 이미 양산을 시작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본격화되는 시점이 3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제품은 계속 앞으로 잘 팔릴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AI 모델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속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기다렸다가 이 모델의 속도를 지나다 보면 속도가 더뎌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계속 사들이면서 네. 모델의 속도를 계속 높이면서 경쟁업체들보다 그 모델을 빨리 출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업체들의 전략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상황들이 올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IB들이 엔비디아 주가를 $1,500 정도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매그니피 7 종목들이 주도하는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들이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보면은 일본의 샤프도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 운영하겠다. 엔비디아 GPU 1000개 사겠다. 요즘은 네. 엔비디아 칩 몇 개 살 거야 이거 자체가 네. 회사가 돈 좀 벌겠는데 이걸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이면 네. 자기도 야 이거 좀 나눠 갖자 이런 데들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AMD 같은 곳들. 네. AMD의 리사수도 지금 컴퓨텍스에서 차세대 첨단 가속기 우리 연내에 내놓는다.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간밤에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혼자 하는 거 우리끼리 한번 개발해서 우리끼리 써볼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위협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엔비디아만큼 이상이 높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뭐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H100이라는 제품 아마 실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당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거를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보통 구매를 하게 되면 1,000개 단위 이상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지난해 20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GPU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80% 그리고 경쟁업체라는 AMD가 19% 인텔이 1%예요. 그러니까 AMD나 인텔 이런 후발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뭐 AMD, 구글, MS, 인텔이 울트라 가속키, 링크, 프로모터 그룹을 결성을 했어요. 좀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 그냥 UA 링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AI 가속기 연결을 원활하게 해서 AI 시스템 속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는 건데 이거를 하겠다고 연합자선을 구출한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GPU를 가지고 NV링크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 이런 후발업체들의 구도들은 계속 부단히 노력으로 보여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엔비디아를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긴 IT의 하루라는 건 우리가 사는 그 하루하고 굉장히 속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믿는다 이런 나는 투자할 마음이 있다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 분할을 하잖아요. 주식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분할 전에 하는 게 좋습니까? 분할 후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 분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주당 비쌌던 그 가격들이 착실해 보이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개 가격이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엔비디아를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전후의 주가 동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분할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크게 조정 없이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여력 있으면 좀 미리 사두는 것들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분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케이크 한 통 사면 비싸니까 네네. 조각 케이크로 하나씩. 네. 그렇지만 조각 케이크 10개나 그 한 판의 값이나 같을 거다. 동일하죠. 혹은 더 가치가 올라갈 네. 거다. 이런 의견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증시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미국 증시 쭉 보고 길게 얘기한 건 엔비디아가 좀 잘 나간다고 하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올라가시고 네. 더불어서 삼성도 좀 약간 격불 쬐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장은 어떨 것 같아요? 한국 증시의 하단은 많이 견고해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중요해요. 다행히도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D램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행보를 좀 보였었는데 4월 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얼마 전에도 확인됐지만 계속 좋아지는 그림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수출 증가율만 좋으면 안 돼요. 중국향 수출 증가율 또 반도체향 수출 증가율이 모두 좋아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늘려놓으신다고 하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코스피 지수는 2,900선을 충분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주도로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쉽게도 3분기 이전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보면 좀 밀릴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향 HBM3 12단짜리 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통과됐다는 소식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전망하기에는 올해 3분기 정도 되어야 컬 테스트 통과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국 그 이전까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증시의 하단을 많이 견고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지금 장을 담그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에 나는 너무 오래 지쳤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좀 더 유망한 쪽에 가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건 어때요? 그 유망한 데가 어딜까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네. 있는데 저는 이제 과거 이 주식시장을 오래 관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건 항상 맞거든요. 근데 항상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걸 실천에 옮기다 보면 내 생각대로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계속 보유하면서 좀 여유자금 있으시면 계속 사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삼성전자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매도하면 상관없는데 손실이 나는 상태에서 매도하고 다른 걸 타서 그 수익을 만회하겠다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고 아니시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보다는 미국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좋다 보고 있는데 현 시점 기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메타 플랫폼스하고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커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주가 부진이 계속 이어질 여지라는 차이점은 있긴 있는데 올해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메타 플랫폼스나 테슬라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틈에 그 상반기에 고민했던 애플 주가는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요즘에 테슬라 팔아서 엔비디아 산다고 늘 하시던데 테슬라도 손실 본 분들은 그럼 팔지 말고 좀 더 와요? 그렇죠.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결국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할인율 축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질 거예요. 특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앞당겨진다고 하면 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미국 나스닥 그리고 성장주 매그니피센트 7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기업들에 속한 업황과 상관없이 주가는 모멘텀을 받을 여지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희망적인 소식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